경기도에 사는 만 66세 김경희 씨는 오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에게 시가표준액 1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이유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남들 다 받는 기초연금을 자기만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제 만족해? 김 씨의 남편은 이런 김 씨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성실하게 세금 냈으면 나도 받을 건 받아야죠. 기초연금 신청은 한 거야. 그럼요. 어차피 저희가 뭐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공짜 돈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김 씨는 자기가 아파트를 증여했으니 남편에게도 기초연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해 들뜬 마음으로 얼른 남편도 데리고 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김 씨는 당장 관련 센터에 전화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체 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받으려고 아파트도 포기하면서 증여세까지 전부 부담했는데. 아쉽지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다고 해도 곧바로 재산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요. 그니까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직원은 김 씨가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줬습니다. 직원은 자연적 소비금액이라는 것이 있다며 이는 즉 증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재산의 감소분에 대해 매달 자연적으로 차감되는 기본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자연적 소비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51만 원, 부부가구 기준 305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1억 원을 증여했을 경우 김 씨는 부부가구이기 때문에 305만 원이 매달 차감되는 것입니다. 즉 1억 원을 증여하고 한 달이 지났을 경우에는 1억 원에서 305만 원을 뺀 약 9,695만 원이 재산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만약 10개월이 지난다면 305만 원 곱하기 10, 즉 3,050만 정도가 빠져 약 6,950만 원 정도의 재산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1억 원은 자신에게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김 씨의 경우 시가표준액 10억 원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매달 305만 원씩 차감돼 완전히 재산상에서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차감되려면 33개월 정도가 지나야 합니다. 이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반영되는 것입니다. 김 씨는 그제서야 직원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의 무지로 인해 원치 않았던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불행히도 김 씨의 남편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한테 없는 거면 바로 재산에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체 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김 씨는 인정하기 싫은 마음에 직원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걸 막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김 씨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김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게 내가 그냥 기초연금 받지 말자고 했잖아. 겨우 몇 푼 더 받아보겠다고 이게 뭐야? 당장 아들한테 준 아파트라도 가져와요. 이제 와서 그걸 또 어떻게 달라 그래? 그때 분명 저희가 완전히 주는 건 아니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 잘 설명했잖아요. 김 씨는 그렇게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실은 제가 증여해주신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 돈은 어떻게 됐는데? 정말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어요. 그 돈을 홀라당 날렸다는 거야? 아들은 그새를 못 참고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을 했는데 몇 달 만에 그 돈을 모두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저 자기 자신을 탓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결국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며 쉽지 않은 노후를 보내게 생겼습니다. 한편 충청도에 사는 만 68세 최필영 씨는 오늘 아내와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중입니다. 이유는 기초연금을 몇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이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최 씨의 아내는 이런 최 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우리 둘이 합하면 10만 원 가까이도 더 받을 수 있다니까. 이혼했다 하고 그냥 같이 살면 그만이지. 누가 설마 우리를 감시라도 하겠어? 최 씨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와 부부 감액제도에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존 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가구일 경우 여기에 더해 20% 추가로 감액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2025년 단독 가구 기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34만 3,510원인데 여기서 150%는 51만 5,300원 정도입니다. 즉 51만 5,300원보다 국민연금을 더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최대 17만 1,800원까지 감액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 씨와 아내는 공교롭게도 각각 100만 원 정도의 비슷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 씨처럼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4만 3,510원에서 약 9만 7천 원 정도가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감액되어 24만 6천 원 정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여기서 20% 추가 감액이 되어 24만 6천 원에서 20% 감액된, 즉 0.8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럼 최 씨는 한 달에 19만 7천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최 씨와 비슷하게 국민연금을 100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아내도 원래 받을 기초연금에서 5만 원 정도 덜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부 둘이 합해 총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더 받아보겠다고 최 씨는 아내와 위장 이혼을 하러 법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저 서류상만 이혼할 뿐 어차피 헤어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위장이혼을 부추기고 있다며 나라 탓을 했습니다. 사실 최 씨처럼 기초연금을 더 받아보겠다고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지만 크게 봤을 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최 씨처럼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최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비판했습니다. 외국에 살다 다시 들어온 노인들한테 대체 왜 우리의 아까운 세금을 줘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세금도 안 내거나 얼마 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말이야. 최 씨의 말처럼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국적을 가진 노인이 무려 5,69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해마다 늘어 최근 10년 새 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수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이 2014년과 비교해 무려 9.3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최 씨의 말도 이해가 갑니다. 사실 복수국적자들은 인생 대부분을 장기간 해외에서 지내며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등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재정 기여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이라 하더라도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만 충족하면 그 어떤 제한도 없이 다른 국민들이 성실하게 낸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재산은 정부가 직접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살 때 매달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국내에 들어오면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평가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아갑니다. 다행히 이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복수국적 노인이 국내로 들어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루빨리 관련 제도가 개선이 돼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여기 강원도에 사는 만 70세 강미자 할머니는 5년째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강 씨 할머니에 따른 공무원을 하면서 몰래 사업을 할 구상을 했습니다. 원래 공무원은 겸직이 안 돼서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강 씨에 따른 강 씨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해. 우리 선배들도 다 부모님 명의 빌려서 자기 사업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걸릴 수가 없어. 그냥 이름만 빌려주면 되는 거야? 그렇다니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사업해서 돈 벌면 엄마한테 용돈도 주고 일석이조라니까. 강 씨 할머니는 그런 딸의 말만 믿고 자기의 명의를 딸에게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딸이 하던 사업에서 돈이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내 딸 참 똑똑하다니까. 그치? 내 말대로 하길 잘했지? 하지만 이내 강 씨 할머니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름 아닌 기초연금이 반의 반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강 씨의 이름으로 한 사업에서 번 돈이 강 씨 할머니의 소득으로 잡힌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 그 대신 매달 내가 그만큼 돈 주면 되잖아. 하지만 문제는 딸이 사업으로 번 돈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이번 달은 돈을 못 줄 것 같아. 그럼 어떡해? 엄마는 그 돈으로 먹고 사는데. 다음 달에 내가 어떻게든 벌어볼게. 딸은 불규칙적으로 강 씨 할머니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달은 조금 많이 주긴 했지만 어떤 달은 딸에게서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강 씨 할머니는 그냥 마음 편하게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나오는 게 좋았지만 이제는 다음 달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지 못한 채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강 씨 할머니는 그렇게 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한편 여기 경상도에 혼자 사는 만 67세 백두석 씨가 있습니다. 백 씨는 현재 시가 5억 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채는 3억 원의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백 씨는 술을 마시며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자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백 씨는 당연히 못 받겠거니 해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이걸 거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공부를 잘했던 백 씨는 스스로 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 시가 표준액은 시가의 60%였고 백 씨가 소유한 아파트의 시가는 각각 5억 원이었기 때문에 5억의 60%, 즉 5억에서 0.6을 곱하면 3억이었고 두 채의 시가 표준액을 더하면 6억이 됩니다. 여기서 중소도시에 살고 있던 백 씨는 8,500만 원을 공제받아 6억에서 8,500만 원을 빼주면 5억 1,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의 경우 해당 아파트 시가 표준액의 50%까지 공제가 돼서 3억의 50%인 1.5억이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5억 1,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빼주면 3억 6,500만 원이 되고 다시 여기서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해준 후 12개월로 나누면 약 121만 원이 백 씨의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재산이 있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을 다 더해도 2025년 단독가구 기준 예상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228만 원 이하였기에 백 씨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였습니다. 백 씨는 원래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2년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백 씨는 같이 술을 마신 친구 덕에 기초연금을 신청해 매달 받는 연금이 추가돼 친구에게 비싼 술을 한 번 사줬습니다. 백 씨의 친구는 자기 아는 지인이 있다며 똑똑한 백 씨에게 자기 지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후 친구의 전화에 친구의 지인 고 씨가 술자리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초연금에 대해 아주 잘 알게 된 백 씨는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물었습니다. 제가 기초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돈 벌면 월급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게 걱정이라서요. 만약 이래서 돈 버는 대신 기초연금 못 받게 되면 차라리 놀면서 기초연금 받으며 생활하는 게 낫지 않아요? 꼭 일을 한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근로소득도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되는데 2025년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아마 111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공제를 받고 계산하는 거라 엄청 크게 깎이진 않을 거예요. 혹시 한 달만 일해도 그게 반영이 되나요? 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3개월 이상 상시근로소득만 인정을 해요. 게다가 111만 원이 끝이 아니라 추가로 30%를 공제해 주니까 일을 해도 생각보다 크게 기초연금이 깎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일을 해서 기초연금 깎이는 것보다 일을 안 해서 얻는 단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백 씨의 말대로 만약 3달 이상 18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180만 원에서 기본공제 111만 원 차감한 금액인 69만 원에서 다시 30%를 공제, 즉 0.7을 곱해주면 48만 3천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예금이나 따로 집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걸 다 더해도 그렇게 많이 깎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일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나 공공근로소득,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장애수당, 아동수당,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나중에 산재급여를 받게 되면 그거는 소득에 100% 반영이 돼요. 친구의 지인은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자기가 대신 술값을 계산했습니다. 한편 이번에는 서울에 사는 만 71세 조영남 할아버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조 씨 할아버지는 매달 받는 기초연금이 아주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더해 물론 감액이 되긴 하지만 국민연금도 받고 있으니 씀씀이가 크지 않았던 조 씨에게는 아주 달콤했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만 평생 살면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 씨의 자식들이 조 씨의 생일 선물로 다 같이 전기차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난 그냥 지금 타는 트럭으로도 만족하는데. 아버지 지금 차가 몇 년 된 차인데요. 너무 오래 타셨어요.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전기차도 한번 타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타볼까? 조 씨는 마지못해 하는 척 자식들의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하반기에 실시되는 정기조사에서 조 씨가 소유한 전기차가 재산으로 잡히면서 조 씨는 기초연금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이 넘는 차를 소유하면 가차없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 씨는 곧바로 자식에게 전화해 얼마 주고 차를 샀는지 물었습니다. 4천만 원이 넘었나? 한번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보조금은 뺀 금액이야? 보조금 포함하면 당연히 4천만 원이 넘겠네요. 사실 전기차의 경우 취등록세를 제외한 차량가액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더한 것이 4천만 원을 넘기면 가차없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딸은 부랴부랴 조 씨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주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딸의 소득이 조 씨의 소득과 합산되면서 조 씨의 근로장려금 신청까지 불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딸도 조 씨 밑으로 들어가면서 자녀 장려금 신청을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조 씨는 욕을 하며 전기차를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조 씨의 이야기처럼 전기차 한 대 때문에 연금이 한순간에 끊기는 것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차로 전환하라고 국비까지 털어가며 보조금을 내주면서 정작 전기차를 사면 연금이 끊기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 4천만 원 미만으로 판매되는 전기차는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제주에 사는 만 65세 안전지향적인 성격의 부영필 씨는 따로 부동산이나 주식이 없고 예금만 3억 원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한평생 일을 하며 돈을 모았지만 결혼한 자식들을 도와주고 하다 보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 모였습니다. 부 씨는 일을 그만둔 상태에 따로 월세나 배당을 받는 것도 없었기에 이대로 가면 재산은 줄어들기만 할 것이라 생각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물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은 이것저것 찾는 척을 하더니 부 씨에게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 직원의 얼굴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 씨는 아들을 불러 5만 원을 주는 대신 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아들은 계산하는 방법을 찾았는지 부 씨에게 곧장 보여줬습니다. 이 경우 먼저 부 씨가 보유한 예금 3억 원에서 기본 공제 금액인 2천만 원을 빼줘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 후 금액 2억 8천만 원에서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해주고 12개월로 나누면 약 93만 원이 부 씨의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금의 경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계산도 더해줘야 합니다. 부 씨의 경우 3.6%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3억 원의 이자 3.6%를 적용하면 1,080만 원이고 이것을 또 12개월로 나누면 90만 원이 부 씨가 받을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93만 원에서 90만 원을 더한 183만 원이 부 씨가 가진 예금 3억 원에 대한 총 소득 인정액이었고 이는 단독가구 기준 2025년 예상 기준금액인 228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 씨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한 달이 속한 해에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이자소득을 받았다면 내년 2025년 4월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부 씨는 비록 소정의 금액이지만 그래도 한 번의 귀찮음만 감수하면 공짜로 돈을 받을 수 있었기에 귀찮음을 감수하고 기초연금 신청을 했습니다. 한편 부 씨의 친구 정교상 씨는 현재 생계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가족이 없었고 부 씨와만 가끔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생계급여를 받는 자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부 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 씨는 아들에게 알아보는 김에 이 부분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흔쾌히 관련 정보를 찾아줬습니다. 내년에 생계급여 76만 원을 받는다고 하셨죠? 이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긴 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깎이는 것 같네요. 아들은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줬습니다. 만약 내년도 생계급여 76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게 되면 20일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이 차감되어 즉 76만 원 빼기 34만 원을 한 42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후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25일에 기초연금 34만 원이 지급되고 여기다가 기초연금 추가 금액 10%가 더해져 3만 4천 원이 더해진 37만 4천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총 79만 4천 원을 받게 돼서 기존 생계급여만 받았을 경우 받게 되는 76만 원보다 3만 4천 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기초연금 추가 금액의 경우 30에서 50%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만약 늘어나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수급자의 다른 소득 인정액이나 의료비 본인 부담금 등이 얼마나 나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어떻게 보면 노후에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혜택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바뀌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점이 변화하는지 꼭 한 번씩 체크해서 1년에 2번 실시하는 조사에서 기초연금이 탈락하거나 원래 받던 것보다 깎여서 생활이 힘들어지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